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거의 게이트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키맨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구조는 조국 민정수석, 그 다음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그 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이제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이 있었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지금 이 사건과 현재까지는 연루된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박영철 비서관과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조국 수석, 요렇게 이제 세 사람이 키맨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국 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당시 실세였으니까 그런 입장이고, 지금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엊그제 국회 운영위에 나가서 그런 얘기했죠. 박영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의 중계방송 되듯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치적 의도 이런 걸 의심한다. 정치적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근데 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혹시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슨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황당하죠. 왜 황당하냐면,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에서 임명해놓고, 그 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도 그 검찰총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임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에도 계속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 윤석열 검찰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슨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본인들이 좀 잠시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이 과연 나올 것인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저 같으면 정말 그런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 위기를 느꼈으면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임명해놓은 검찰이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모든 걸 부인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황운하 울산청장이라는 사람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하면서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니까, 지금 김기현 문건이라는 것은 결국 그 무리수를 동원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그 와중에서 이게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정의의 길 또는 그냥 합당한 합리적인 길을 갔다면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박영철 비서관의 얘기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우려했듯이 여기저기에 조금씩 나오는데, 그 사실 여부를 검증할 정도는 제가 이렇게 취재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여기저기에 나오는 보도들이 꽤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제 취재 경험상 그런 느낌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감반원들한테 이제 본인이 반부패 비서관실 밑에 특감반이 있었고요. 이인걸 특감반장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특감반원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조사 대상이죠. 조국, 박영철, 이인걸, 특감반원 다 조사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감반원들이 이 생산한 보고서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과정, 그 다음에 중간에 백원우 비서관이 김기현 울산시장 문건을 가져오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알아보려면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박영철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검찰에 가서
그냥 있는 대로 본대로 얘기해라. 우리가 여기서 뭐 더 이상 가공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있는 대로 본대로. 그 다음에 지금 박영철 비서관은 2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야, 내가 검찰에 가보니까 검찰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철 비서관은 2번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검찰이 이러이러한 걸 박영철 비서관한테 자꾸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본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네. 난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막 증거도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은 걸 알고 있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많은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제 그거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제가 추정컨대는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했죠. 그 중단했는데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특감반원들이 감찰을 3번을 했습니다. 3번. 두세 번 이렇게 나옵니다. 두세 번. 그러니까 2017년 10월부터 11월 달 사이에 두세 번 정도 유재수 씨를 감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재수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반원들한테 유재수 휴대전화 그거 임의로 제출받아서 포렌식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포렌식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자료들이냐? 바로 텔레그램으로 그러니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나 아니면 천경득 선임행정관 그 사람들하고 단톡방 같은 데에서 얘기했던 나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디지털 포렌식에서 검찰이 지금 다 쥐고 있는데 왜냐면 디지털 포렌식 한 걸 특감반원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제출받아서 검찰이 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그러면 유재수, 천경득, 윤건영,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나눈 그런 대화 내용에서 상당한 그 범죄의 단서가 되는 내용들을 저는 확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박영철 비서관한테 추궁을 하니까 박영철 비서관은 약간 깜짝 놀랐겠죠. 검찰이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내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인데 자 이게 그래도 나를 발탁해 준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일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리는 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패를 딱 들이미니까 박영철 비서관이 할 말이 없었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로서 또 일말의 양심도 있을 것이고 검사로서의 일말의 양심.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박영철 비서관이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일단은 저는 유재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일 것이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감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특감반원들 잘 기억해 보세요. 특감반원들 조국 민정수석이 전원 원대복귀 시켰죠. 원대복귀 시켰을 때 원대복귀 하고 싶었던 특감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 특명감찰반이요. 저도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특명감찰반원들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옛날에 암행어사 아닙니까? 암행어사. 아니 근데 암행어사가 나는 암행어사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마패도 숨겨가지고 다니지. 그런데 청와대 특명감찰반원은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그 명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명함을 왜 찍어가지고 다닐까요? 그거는요, 제가 보건대는 순수하게만 우리가 분석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응? 라고 지금 어디 가서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 물론 개인적으로 그 수사 첩보나 정보 수집에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에서 차출돼서 올라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추천받아서.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람들 또한 과시하고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가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으스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책임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태우 조선 수사관이 폭로한 거 가지고서 뭐 이리저리 갈등을 빚다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전원 복귀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마추어 같은 얘기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감반원들의 그 성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의 선택이었다. 저는 그 선택이 오늘날 여기까지 지금 몰고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감반원들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 복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입이 이만큼씩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검찰이 불러서 살살 구슬려가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 박영철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나를 배신한 사람은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거기 가서 일을 했다. 그런데 내 귀책 사유, 나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나를 원대 복귀시켜?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는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또는 자기가 듣고 본 대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그 결과를 지금 검찰이 다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박영철 비서관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들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결국 특감반원들이 수집해온 겁니다. 수집해온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뭐 지시를 하고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감반원의 자료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로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수집한 정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얘기를 하면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물론 그 사이에 불순물도 있죠. 불순물도 있고 뭐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창고를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고에서 보석과 진주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뽑아내느냐? 특감반원들 진술도 서로 다른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검찰도 뭐 그런 정보 수집을 해봤으니까 믿을 만한 것들만 뽑아내면 그것이 바로 진주가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박영철 비서관이나 뭐 백원우 비서관 앞으로 이제 전 비서관 소환할 텐데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박영철 비서관이 야, 검찰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박영철 비서관은 자, 첫 번째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는 건 첫 번째는 검찰이 너무나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제가 추정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김기현 문건을 툭 줘가면서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줘라. 경찰한테 수사시키라는 얘기죠. 아니 경찰한테 자기네들 말로 이첩을 할 것 같으면 본인이 그냥 이첩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첩해도 사실은 뭐 어차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정수석실의 소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고위공직자니까. 그래도 될 텐데 반부패 비서관한테 줘가면서 경찰 줘라 얘기하는 건, 반부패 비서관은 수사에 관한 지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시켜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설명 없이. 그래서 박영철 비서관은 그 중에 불순물 빼고 순수하게 김기현 비의 의혹만 딱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봉투로, 그것도 공문서 그 철에 남기지 않고 인편을 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박영철과 백원우의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박영철 비서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트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백원우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민정비서관이라고 와서 그 민정수석실에서 완전히 실세연하면서 아나무인식으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위가 상했을 겁니다. 평상시에. 이건 추정입니다만 권력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별로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 와서 설치니까 어쩌겠습니까? 힘은 있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꾹 참고, 설령 배알이 뒤틀리는 일이 있더라도 꾹 참고 나는 내 일을 하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기현 문건을 툭 던져가면서 경찰 줘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런 이의도 달지 않고 자기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건을. 그 문건을 봤으면 박영철 비서관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우리 소관사항이 아닌데? 이거를 경찰에 잘못 내려면 나중에 발목 잡히는데? 왜냐면 소관사항이 아닌 거를 청와대에서 주었다 이러면 그 자체가 권력 남용. 범법행위죠. 그걸 박영철 비서관은 직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경찰로 줬을까요?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백원우가 줬으니까 난 그냥 전달했을 뿐이야. 아마 경찰에도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면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박영철과 백원호 사이에 그 묘한 알력관계, 이것이 결국 박영철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본대로 들은 대로 얘기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 세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개인적 관계, 형동생 하는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팀장, 박영철 비서관이 부팀장을 했습니다.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작용은 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박영철 비서관은 지금 검찰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 특감 반원들 가서 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돼서 그것이 지금 검찰 수사, 소위 백원호 게이트라고 하는 거에 수사의 결정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정보의 창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